자, 이 뭐 시험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복귀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똑같은 원래 국가직 그 구급위원과 지방직 구급위원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니까 그냥 이번 문제 자체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복귀하는 형태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국가직 구급에 나왔던 지문이 지방직 구급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제 정리를 한다고 보시고요. 아마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어영어 국사가 조금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더더욱 여러분들이 그 선택 과목을 치실 때 좀 더 난도를 더 여러분들이 그냥 높게, 그러니까 낮게 이렇게 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평이하게 푸시지 않았겠는가. 원래 이제 보통 영어에서 데미지 맞고 이렇게 국어 같은 데서도 한 번 더 맞고 이렇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눈에 안 보이는데 어쨌든 국어영어 국사가 조금 평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문제들이 잘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신 판례 특강까지 듣고 가신 분들은 막상 푸시면서 뭐 특별히 어렵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셨을 거예요. 전혀 안 드셨을 거고 그 뭐 문제가 나름 그래도 사례 문제 2문제 나왔었고 사례 문제 2문제 나왔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문 길이도 뭐 적당히 길게 나왔고 해서 문제 자체는 전반적으로 잘 나온 형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잘 나온 형태로 문제로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기출되지 않았었던 지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난도를 높일 땐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들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그동안에 익숙하게 출제되었었던 것들을 정답이 아닌 지문으로 처리해가지고 나머지 3개를 소개해 나가는 형태 그 형태 자체의 문제들도 있었었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나름 문제 전체를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보시죠. 1번 문제 보시면 1번의 수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수도 자체는 여러분 이게 전기전화랑 구분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을 하면 수도사업본부로 가게 됩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던 그 수도예요. 근데 수도고 그리고 특히 이거는 최신 판례 특강하면서 한번 또 수도를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수도료 부과 자체는 공법관계입니다. 그랬으니까 1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 없고요. 3번에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그럼 얘는 행정주체죠. 그죠? 그럼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인데 그럼 이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설립인가는 특허. 설립인가는 특허가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합이 사업계획을 짠다 그랬죠. 그러면 조합이 사업계획을 짜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인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인가라 그랬지. 조합의 사업계획 인가는 인가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 몇 층으로 할지 아파트 같으면 재건축을 할 때 20층으로 할지 30층으로 할지 주차장은 지상으로 할지 지하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짜는 게 사업계획.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업계획안이 20층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평수는 30평, 40평, 50평 세 가지 평수로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라고요? 관리처분계획. 누구에게 몇 평을 배정하고 누구에게 몇 층을 배정할 것인가가 이른바 관리처분계획이 되는데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인가라 그랬죠. 그죠? 이것도 인가라 그랬는데 조합 설립 인가는 어쨌든 특허예요. 특허인데 자 그러면 조합이 지금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계획안을 짭니다. 사업계획안을 짜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받으면 원래 사업계획안은 아직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 그런데 바로 승인을 받으면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은 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서 뭐가 된다고요? 처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면 이거는 뭐라고요? 항고소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안 아직 인가를 받기 전에 안을 다투면 아직은 처분이 아니거든요. 처분이 아니고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공법관계예요. 그럼 여러분 공법관계에서 처분이 아닌 걸 다투면 무슨 소송입니까? 당사자 수송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사자 수송이 된다. 뭐 여러 번 우리 뭐 1월부터 3월까지 문제 풀이 때 계속 봤었던 그 당사자 수송이 되는 거고요. 4번 지문은 여러분 협의취득. 이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 여러 번 나왔었던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답도 여러 번 기출이 된 겁니다. 그죠? 입찰 보증금. 이게 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내 강조를 드렸었던 게 입찰은 공법 관계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달청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이제 행정 처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낙찰되고 나서 도망가는 거.
공사에 낙찰되고 나서 막상 이제 낙찰되고 나니까 괜히 금액을 많이 써냈다 싶으면 도망가는 걸 막기 해가지고 미리 입찰을 할 때는 보증금이라는 걸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뭐 고시원 들어갈 때도 보증금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이거는 사법상 계약관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입찰 보증금 운운하면 이거는 이제 사법관계로서 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번이 된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2번 문제는 뭐 충분히 뭐 어렵지 않았었던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공정력과 선결 문제 내용이 되는데 이게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심사할 수가 있지만 스스로 뭐는 못한다고요? 취소는 못하는 게 바로 이른바 공정력 내용이 되는 거죠. 민사법원은 스스로 취소를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처분이 무효라면 그러면 공정력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무효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예를 들어서 자,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2월 1일에 조세부가 처분합니다. 근데 이제 2월 10일에 갑이 세금을 납부해요. 갑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갑이 곧바로 이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들어가는데 당연히 갑은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들어갈 때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민사법원이 보니까 이 처분이 무효예요. 그럼 처분이 무효니까 민사법원도 얼마든지 이거는 무효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게 되는 거죠. 무효라면 아예 공정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사법원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효라면 당연히 납부의 원인은 없지. 그럼 처음부터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이 되니까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 그게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1번. 그래서 이제 1번은 무효 여부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관련 기출 문제 1번 보십시오.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재판의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판결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 굉장히 자주 나왔었던 질문이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처분의 효력 의무가 당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든 민사든 간에 무효이면 얼마든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런데 뒷부분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취소 사유가 되려면 그때는 민사법원은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정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 또 2번 질문이죠.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뭡니까? 행정작용의 위법성만 인정되면 되는 것이고 그게 굳이 취소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공무원이 폭행을 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폭행을 취소해야만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위법성만 인정되면 얼마든지 된다는 것이 2번 내용이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쨌든 청문이든 뭐든 간에 취소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소 판결이든 취소 재결이든 이른바 형성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형성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성력은 내용이 형성효와 소급효 그리고 다른 말로 또 하나가 더 있죠. 제3자요. 형성효 소급효를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2월 1일자 취소 처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늘 예를 들은 거는 운전면허 취소를 당해요.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 대해서 운전을 할 거란 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물론 심판 전치주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판을 거쳐야 되겠지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9월 1일에 취소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취소 판결이 떨어지면 이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운전을 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재결이나 판결 효력은 9월 1일부터 없어지는 게 아니라 2월 1일부터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애당초 없었던 게 돼. 따라서 그동안의 운전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허가 영업이 되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3번의 바로 그 내용이 되죠. 영업허가 처분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심판에서 취소되었다. 그러면 허가 취소 처분 이후 재결 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돼야 되겠죠. 굉장히 자주 나왔었던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관련 기출 문제 10번을 보십시오. 10번. 거기 보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죠. 그죠? 그러면 이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그 이후의 영업행위가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2017년에 나왔었고 2016년에도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처분은요.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4조에 따르면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문서로 해야 될 거를 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효라 그랬죠. 이건 이제 명확성 원칙이 반대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명확하면 무효가 된다. 그게 4번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도로 고지했다. 그럼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단순하게
저기 우리 왜 그거 있죠. 절차상의 하자는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그거랑 그렇게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야 문서로 할 것을 말로 하면 이거는 명확성 원칙이 반대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절차상 하자로 생각을 하지는 마시라 그랬었는데 어쨌든 자주 나왔었던 거예요. 자주 나왔었던 거. 그래서 보면 관련 기출 문제 12번 있죠. 10번. 12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13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방식이 있지 이게 문서로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문서로 하도록 한 거를 문서로 하지 않았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거기에 나오는 13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에 1번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부관과 관련해서 주된 행정행위가 무효면 부관은 당연히 무효가 돼요. 이른바 부종성 원칙. 근데 그게 아니라 부관이 위법할 때 주된 행정행위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때 뭐 수업 시간에는 제가 몸통을 흔들면 꼬리도 흔들리지만 꼬리 흔들다 그래서 몸통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어떨 때 부관이 위법하면 주된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에 한해 그 본질적 요소로 보는 판례가 바로 우리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기간 설정이 된다 그랬었죠.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면서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도로조명허가의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도로조명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었었던 게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던 거 작년에도 나왔었던 주제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은 여러분 이 부관에 있어서 늘 이건 무조건 부관에 같으면 제일 중요한 거 재량행위에는 법률에 근거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으나 기소행위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4번에 보시면요. 자 계속 질문을 드렸었던 게 부관의 사후 변경 허용되는 거 3가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1가지. 그래서 첫 번째 법률의 명문의 규정 또 하나가 미리 유보한 경우 그리고 3번째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도 사정 변경을 괄호 비워놓고는 여기에 들어갈 말은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냈었던 게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여러분 뭐냐 하면 자 행정청이 말이죠.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려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립니다. 또는 여러분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리든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거예요. 2월 1일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뭐를 하느냐 토지를 기부하라는 부관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부하라는 부관 자체는 전형적인 부담이죠. 그런데 부담인데 문제는 이거는 기부하라는 거는 부담이 돼요. 근데 막상 실제로 그러면 기부하라 그랬으니까 일정한 그 기부하라는 그 시점이 되는 날짜에 가서 실제로 기부를 하겠죠. 그럼 기부를 하면 여러분 이 기부 자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법상의 증여계약, 사법상의 계약이라 그래서 사법상의 계약. 돈을 받으면 매매계약이 되는 거고 돈을 받지 않으면 이건 증여계약이 되는 거예요. 증여계약. 그럼 증여계약이 되는데 자 지금 벌써 이상한 거 있죠. 그죠? 건축허가를 하면서 토지를 기부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기소행위에 부관을 붙인 것으로서 이거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런데 무효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를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사법상 원리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법상 원리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약 당시에 의사 능력이 박탈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사기나 협박이 있었으면 그러면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뿐이지. 그러나 그런 게 없었다면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이 논리들이 많이 비판을 받는다 그랬었죠. 왜 비판을 받느냐 하면요. 기부하라 그래서 기부를 한 거예요. 기부를 하라 그래서 기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기부 체납 부관이 무효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하시기 전에 아셨습니까? 몰랐을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는데 그러면 막상 여러분 이 기부할 때는 가가지고 그지? 시장 만나서 기부할 때는 서로 손잡고 웃으면서 박수치 거기서 뺨 때리고 막 그러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부할 때는 어디까지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사기가 있을 이유도 없고 협박이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보는 순간 기부한 것을 못 돌려받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봤었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부관이 무효죠. 그러면 주된 행정행위는 어떻게 될까의 문제는 만약에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라면 주된 행정행위를 위법하게는 만들 수가 있겠지만 이 부관이 무효라 그래서 사법상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질문 자체가 3번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관련 기출 문제 8번 보십시오. 8번.
그지? 그러니까 8번도 그래. 9번 보세요. 9번. 9번은 지금 굉장히 좀 웃기게 낸 지문입니다. 9번은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가 돼야 돼요.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부담의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이런 제보 등을 따져보아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앞부분에서 이미 틀린 거예요. 별개니까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보시면 문제 자체가 9번에 딱 보면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말장난치는 거는 경찰행정 아니면 이제 국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경찰행정 문제인데 판례 잠깐 보시면요. 거기 3번 해설 판례 보십시오. 해설 판례. 자, 보시면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해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되시겠죠? 그러니까 부관이 무효이면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관이 있었다고 해서 부담을 이행한 행위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그 별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거기 해설에 부담의 이행으로서 심표다음에 보시면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증력에 문제하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되는 여부 등을 따져보아 별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판단한다. 그게 가장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그 박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 엄청나게 쓰십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막상 부담을 무효라 그래봐야 막상 이행하고 나면 그때는 별개로 보면 이거는 사법으로 따져보면 결국에 못 돌려맞는 거 아니냐. 그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리얼 보십시오. 4번의 리얼.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지. 디귿. 재단법인 제가 이 인가의 종류는 무조건 기억해 두시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별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원래 왜 그러냐면 인가는요. 원래는 개인과 개인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롭지만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 때문에 행정청이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어디까지나 거기 보시면 조합 이 리을은 아까 설명드렸고 재단법인의 정관명령. 아니 내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법인이에요. 사법인. 그러면 정관을 어떻게 만들지는 이건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 그렇지만 이런 재단법인이 이 예를 들어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나서는 이거를 엉뚱한 데 돈을 쓴다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말이죠.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모아놓고는 이거를 엉뚱하게 뭐 보물선 탐사한다는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승인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재단법인의 정관명령에 대한 허가도 인가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토지거래가도 마찬가지죠. 원래 계약은 자유 아닙니까? 그러나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 그 니은 디귿 그 리을이 모두 다 지금 인가가 되는 거지. 인가가 되는 거니까 답은 기억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이죠.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 묘지 같으면 이거는 이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개인 묘지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도록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고민하셨더라도 이거는 허가 아니면 수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다 걸러지는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요. 자, 여러분 지금 말이죠. 이 이론 시간에 뭐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지금 세금을 거두는 거는 세무서 국세청장의 권한입니다. 그지? 국세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트코인을 양도할 때 세금 부과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운전면허를 관할하는 권한은 경찰청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경찰청의 권한, 세금은 국세청의 권한. 이것처럼 정부 조직 내에서 이거는 누구의 권한인가가 바로 무슨 법? 조직법적 근거. 이게 조직법적 근거가 되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한테 어떤 행동을 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가 작용법적 근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나 소득세법에 따르면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비트코인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나
딱만 되어 있지 없는 거예요. 그럼 부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유보원 측에서 말하는 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당연히 작용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계속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 보세요. 이거 올해도 나왔습니다. 2019년 서울시 7급 문제 보시면 법률 유보원 측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X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법률 유보원 측이 바로 행정이 국민에게 어떤 작용을 할 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의 논의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요. 거기 2번 보세요. 법률 유보원 측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요구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구되는 거. 만약에 세무서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여러분 법조문 찾을 것 없이 이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나오는 2번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십시오. 4번에 법률 유보원 측에서 요구되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거를 말한다는 것이 시장은 또는 여러분 또는 이제 세무서장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한 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또는 상속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진다는 게 개별적 근거가 되는 거죠. 4번이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3번에 보면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해서는 자 무슨 원칙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는 의회 원칙 얘기하는 거죠.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한다는 요구 바로 의회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게 의회 유보 사항이냐는 거예요. 의회 유보 사항이냐. 의회 유보 사항이 되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 부분들은 의회 유보 사항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4번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3번, 4번은 됐고요. 2번은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기출문제 국회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우리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 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지금 여러분 이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이 돼요. 근데 도로교통법은 여러분 굉장히 잘 알지.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이건 잘 알지. 잘하는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 택시를 몰고 가다가 이 사람이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사고를 해서 즉사를 하는데 개인 택시는 여러분 이거는 양도도 될 수 있고 상속도 될 수가 있거든요. 개인 택시 거래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아들인 을이 자기가 아버지의 개인 택시 면허를 상속받았다라고 신고를 하러 가니까 행정청이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준 이유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이 아까 음주운전하다가 사망했다 그랬지. 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을 했으니까 너 개인 택시 면허 이미 아버지 거 없어졌어. 너는 당연히 승계를 할 수 없어라고 주장을 해서 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리 거부에 대해서 지위 승계 신고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 여러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이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 택시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미 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고 해도 이미 사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면허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개인 택시 사업 면허도 취소 자체가 안 된다. 그러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긴 케이스. 근데 똑같이 나왔었던 거예요. 국회 8급 문제에 똑같이 나온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 SOS 교재에서도 거기서 그 옳은 질문으로서 그대로 이렇게 봤었던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번에 보세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렇더라도 개인 택시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 기출 문제 5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국회 8급에 나왔었던 거예요. 국회 8급에 나왔고 2012년에 또 한번 또 나왔었죠.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요. 1번 보십시오. 1번. 6번 1번을 보시면
이거 우리 뭐 문제풀이 때도 계속 냈지만 우리 왜 거부 처분이 있죠. 거부 처분은 여러분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유 제시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계속 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니 2번은 건물의 원상 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하명 아닙니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 통지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 그 지극히 당연한 물론 판례에서 그 뒤에 나오는 그 판례들을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셨으면 되지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 의무를 부과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었던 지문이에요. 그리고 3번 자 이게 사전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가 논의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봤었던 게 첫째 세 가지 거부 처분이 되는가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논의됐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지. 고시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 고시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 그러면 처분 자체를 여러분 고시 공고해요. 그러면 처분 자체를 고시 공고하는 거는 이미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 개인이 아니에요. 처분의 상대방이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고시 공고를 하는 마당에 사전 통지를 도대체 누구한테 합니까? 갑한테 영업 정지를 할 때는 갑한테 사전 통지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만 이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데 누구에게 사전 통지하냐고. 그래서 고시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차로 바로 이어진 게 4번이죠.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 그럼 여러분 이게 형식은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지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위 승계 신고가 되면 양도인의 영업 허가는 취소되고 양수인에게 새롭게 영업 허가를 부여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지. 자기가 양도해놓고 무슨 사전 통지입니까 싶어도 이게 실제 사안에서는 거의 다 경매로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었었는데 워낙 자주 출제가 되었었던 그래서 여러분 왜 그 문제풀이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를 기출도 그랬었고 이론도 그랬었지만 지위 승계 신고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했었던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렵게 사례 문제로 풀었었어요. 사례 문제로 풀어서 이게 원고 적격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사전 통지 대상인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살펴봤었던 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를 보시면요. 7번 이거는 자 봅시다. 일단 기억에 여러분 제가 신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건축 신고의 수리 거부는 처분이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었지. 건축 신고의 수리 거부는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이 있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무슨 신고입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부분 보세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또는 거부는 당연히 처분이죠. 그런데 건축신고는 자기한결적 신고로 보면서도 수리 거부를 처분이라고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른바 건축신고의 수리 거부 또 하나 더 착공신고 그죠? 착공신고의 수리 거부도 처분이고 그리고는 이제 인터넷 관련해서 그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 이 세 가지는 그냥 세트로 기억을 해두시라 그랬었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둘 다 처분성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은은 여러분 무슨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형질 변경 그러면 무조건 재량행위로 가시라 그랬지. 형질 변경 그러면 무조건 재량행위예요. 형질 변경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일단 산을 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의 모양이 바뀌지. 그러면 형질 변경이에요. 따라서 형질 변경은 그 자체가 개발행위예요. 개발행위는 여러분 개발행위는 당연히 난개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형질 변경 그래서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귿은 여러분 왜 이번에 최신 판례 특강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건축허가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 올해 서울시 문제 장난친 것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재량행위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나왔다 그랬지. 서울시는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틀린 지문으로 올해 바로 서울시에서 출제를 했었습니다라고 봤었던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 판례 특강 보십시오.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요. 이게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예요. 여러분 대물적 허가와 대인적 허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니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허가를 받았지. 막상 내가 10층짜리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는 왜 막상 허가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허가를 받고 나서 자금이 악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허가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물적 허가니까 당연히 지위승계가 이전이 된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리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억 니은에서 이미 답은 가려져야지. 기억 니은만 읽어도 이건 되는 거지. 기억은 당연히 들어가면 옳지 않은 것이고 니은은 옳은 것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고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 볼 것 없이 답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왔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저기 1번처럼 이렇게 바로 앞에 딱 내주지 않습니까? 인터넷 등. 그러니까 정보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정보 자체가 여러분들 또 노량진의 수험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라는 건 언제나 편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나 다 사실은 우리가 정보의 홍수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정보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정보에 있어서는 많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편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보 공개 청구를 들어갔죠. 구글 검색해봐. 안 된다 그랬지. 안 된다 그랬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계속 나왔었던 지문이죠. 계속 나왔었다는 것. 따라서 1번 지문이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왜 그지? 당연히 행정 심판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처분이니까 안 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 신청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특이한 거지. 그래서 2번은 굉장히 평양을 했었던 거고요. 3번은 여러분 이게 늘 두 가지를 비교했었지. 정보공개법상 비용과 행정절차법상 비용이 다르다 그랬지. 행정절차법상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누가 합니까? 행정절차법상 비용 부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 팔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공청회 개최 비용은 누가? 행정청이 부담을 해요. 공청회 개최 비용,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상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지만 복사 비용은 내가 해야지. 100불을 복사해달라 그러면 내가 내야지. 다만 여러분 이게 감면될 수 있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 그죠? 정보의 공개를 첨부하는 목적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감면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던 그런 내용으로서 간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사실 4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나머지 보기가 정답 보기가 쉽지 않았으면 4번은 좀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질. 왜냐하면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보공개법에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지문이 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4번이 틀렸다는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되는 게 만약에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그죠? 전자문서로 통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지. 동의가 있으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내용을 몰랐더라도 이거 4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지문인데 우리 조문의 해설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통제한다는 거니까 뭐 그런데 별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 9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1번의 내용은 뭐냐면요. 1번 내용은 여러분 이게 이 왜 행정상 입법 예고 대상인 거와 입법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죠. 입법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한 번은 봐두십시오라고 하면서 문제 풀이 때 냈었었는데 이게 그냥 이번에 나왔을 때. 그래서 일단 1번을 넘어갑시다. 그럼 2번을 보세요. 여러분 행정 형벌에 대한 위임 입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 형벌 가능하지. 다만 어떻게 해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게 들어가요. 나머지는 똑같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왜 이 어떤 거를 행정입법에 위임을 할 때는 당연히 무슨 위임이 금지됩니까?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고 어떻게 위임하라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는데 똑같아요. 구성요건 그리고 형벌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 법규는 요건 규정, 효과 규정 그러는데 형벌 법규는 구성 요건 규정과 형벌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구성 요건의 점에서는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위임을 하고 형벌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위임을 하는 거야. 다만 이때 쓰는 표현이 다르지. 뭐?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처벌한다. 불가능해요.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 형벌의 종류 징역 나왔지? 상한 5년 나왔지? 이런 경우라면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렸는데, 자, 관련 기출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관련 기출 문제를 보시면 거기 2번 지문이 있죠. 틀린 지문 아닙니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3번에 보세요. 형벌 규정의 위임은 구성 요건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임 입법의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6번 같은 거 있죠. 6번. 위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5번도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같은 문제 아닙니까? 같은 문제. 그리고 3번 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온 거죠. 여러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이라든가 이런 대학 입시 기본 계획의 내용에서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을 정한 경우, 여러분 이거는 2번 지문 같은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 자주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두 가지 형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관련 기출 문제 7번을 보세요. 7번.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한테 통보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는 행정부 내부의 조치라는 점에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우리 11번 있죠. 11번. 11번처럼 관련 기출 문제 11번처럼 나오면요. 이거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 그렇게 내줬잖아. 근데 여러분 시도교육감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자, 찾으세요. 뭐? 기본계획이죠. 여러분 기본계획 내에 있는 게 어떻게 처분이 됩니까?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은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욱 처분이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통보 이 말이 없었더라도 여러분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리고 4분 보기 보겠습니다. 그치? 늘 장난치는 거.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 틀린 지문,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틀린 지문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한다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내용이 되니까 4번이 틀린 건데, 자, 해설의 행정절차법 41조를 보십시오.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한다. 다음 각 호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 보면 1호 같은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겠습니까? 우리가 긴급은 늘 예외가 인정이 되지. 긴급 명령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호부터 지금 2호, 3호는 쉽잖아요. 4호는 안 되겠지. 입법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이걸 왜 내겠습니까? 이거를. 그지?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으니까 안 내는데 2번 같은 경우가 2호 같은 경우가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왜 그거 있지? 서식 정하는 거 있죠. 서식 정하는 거. 주로 서식 정하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신고 서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를 약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예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행정절차법 해석론이에요. 해석론. 근데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 독일법에는 이게 입법 예고를 안 해도 되는 사유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이 2호, 3호는 너무 좀 추상적 아니냐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2호를 냈었는데 나머지 보기에서 이미 답은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이게 이 3월에 그 동영 모의고사 풀 때 약간 정답률이 낮았었던 게 있었는 게 그게 자 철거 명령에 있죠. 철거 명령에는 여러분 자 이 건물 내가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철거 의무도 있고 무슨 의무도 있다. 퇴거 의무도 있다. 이 판례는 여러분 작년에 계속 나왔었고 이 판례는 재작년에 나온 판례 중에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론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 봤었던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내가 그 건물에 안에 살면서 건물을 어떻게 철거합니까? 나가야지. 그러니까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니까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딴 뜻이 아니라 어떤 사안인가 하면요. 우리 그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오로지 적법한 공무여야 돼요. 그러니까 위법한 공무에 저항하는 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 방위가 아니라 아예 성립 자체를 안 합니다. 성립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 나가고 버티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 명령에는 철거 의무와 퇴거 의무도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게 된다는 그 판례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의 문제도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사 사건이었었어요. 자, 그다음에 1번 어쨌든 되셨고요. 2번에 보십시오. 여러분 2번하고 지금 4번은 지금 말장난을 친 건데, 자 2번은 여러분 왜 즉시강제가 아닙니까? 응? 그렇지.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 그러면 이미 뭡니까? 이거는 강제집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차이는 선행하는 의무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우리 왜 우리 풀어봤었던 게 다음 중 전통적인 견해에 따를 때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를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그러면서 찾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명쾌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강제 집행은 의무를 주고 들어가는 거고 의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게 즉시 강제가 되는데 거기에 나머지는 다 즉시 강제인데 하나가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거든. 그럼 이거는 즉시 강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은 평이한 문제였었고요. 4번은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직접강제. 4번 하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하고 직접강제는 전혀 다른 거지. 그죠? 이행강제금하고 직접강제는 전혀 다른 거니까 이행강제금은 심리적인 압박이고 직접강제는 직접 하는 거니까. 근데 답은 여러분 3번 늘 나오는 거 강제집행이 가능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민사상 집행은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그 판례라 그랬었죠. 3번이. 이게 여러분 이게 그때 특강 시간에 설명을 이걸 최근에 들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이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지 여러분 이 판례들이 왜 툭툭 튀어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면 법령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이거를 강제 집행 들어가겠습니까? 소송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송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해요. 왜? 소송 제기하면 어차피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들어가거든요. 법원의 집행관이라 그래서 법원 공무원이 들어가거든. 근데 강제 집행이면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압류해서 매각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 제기하는 거. 그러면 일단 우리 판례가 안 된다. 강제 집행이 가능하면 강제 집행해야 되지 소송은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워낙 자주 출제되는 거라서요. 11번 보시면요. 설마 1번 하신 분들은 없을 거고요. 그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2번은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2번은 우리 법치행정의 원리에서는 두 가지를 논점을 물론 법률의 법규 창조력도 있지만 법치행정의 원리에는 두 가지 내용. 법률 유보의 원칙과 법률 우위의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지도는 그 쉼표 앞부분은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는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행정지도라도 법률 우위 원칙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리 원칙 등에는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행정 절차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평이한 문제였었습니다. 3번은요. 자, 이게 행정지도가 여러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한계를 넘어.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한계 내에 있으면 비권력적인 작용이니까 절대로 손해배상도 문제가 안 생기고 헌법소원 대상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한계를 넘었다는 말은 이미 비권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내용은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요청, 권유, 권고. 그러면 이게 다 행정지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12번. 자, 여러분 통고처분 있죠. 통고처분. 통고처분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계속 질문을 던져드렸었던 게 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기한을 경과했습니다. 과태료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까? 가산금이 붙습니까? 가산금이 붙는다 그랬지. 그런데 통고처분을 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지 그 기한이 경과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소멸된다 그랬었어요. 가산금이 붙는 게 아니라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소멸된다 그랬죠? 통고 처분이, 왜냐하면 통고 처분에 대해서 납부기한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요, 통고 처분은 뭐의 예외적인 과벌 절차입니까? 행정? 형벌의 예외적인 과벌 절차거든요. 행정 형벌의 예외적인 과벌 절차인데, 형벌은 여러분 무슨 절차에 의해서 개시됩니까? 형사소송 절차에서 개시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자 보세요. 통고 처분에 의해서 범칙금을 납부했지, 또 형사재판을 받죠. 무슨 원칙에 위반됩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고 처분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나면 끝나요.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왜 제가 통고 처분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왜 자동으로 없어지는가 하면, 통고 처분에서 납부기한까지 금액을 내지 않으면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벌금이 선고되겠죠. 그런데 통고 처분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벌금은 벌금대로 있고 통고 처분은 통고 처분대로 있으면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2번에 보세요.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도 또다시 형사처분하는 건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평이한 문제였었습니다. 1번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 형법에 따른 형벌은요, 원래는 그냥 이건 그냥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러면 다 고의범 얘기합니다. 그럼 과실범은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실교통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통방해죄는 과실범도 성립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실범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과실범은 처벌을 못해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원래 형법과는 달리 행정형벌과 관련된 행정법은 거의 대부분 범죄를 뭐로 저지른다고요? 과실로 저지르요. 대기환경보존법,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걸 누가 세상에 오늘은 차를 몰아서 대기를 오염시켜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 어떤 장치가 고장난 걸 모르고 운전하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비록 면문의 규정은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 바로 범죄와 뭐 형벌은 그지? 그래서 형벌은 죄형 법정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 법정주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었던 거였었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과태료는 죄형 법정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적용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답률 10몇 % 나오고 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4번은요. 이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관련된 과태료 있죠. 그럼 그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작년 국가직에 나왔었던 문제 그대로죠.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법이 바뀌면 그때는 유일한 신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는, 그때는 작년 국가직 문제 그대로 나왔었던 지문이니까 거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이게 현역병 입영 관련해서는 두 가지 판례가 있었죠. 그냥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을 한 후라도 입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과 하나 더 있었지. 현역병 처분을 받은 자가 모병에 응하여 자진 입대. 그럼 그때는 입영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어차피 지원 입대한 게 있으니까 여전히 군인 신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입영 처분을 받았는데 취소 판결을 받으면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병에 응하여 자원 입대랑 그냥 입영 처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어쨌든 간에 1번 지문 자체는 있어요. 당연히 뭐 틀린 지문이 되는 거. 모병에 응한, 그래서 지금 해설에도 있습니다만은 모병에 응한 거랑 구분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2번은요. 왜 그거 있지? 건축사 같은 경우에 건축사자 갑이라는 사람이 2000년 2월 1일에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요.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데 이 업무정지 처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데 4월 1일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9월 1일이에요. 6개월 업무정지 기간 끝났지. 그러나 건축사법에는 뭐가 있었느냐? 연 2회 정지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게 있었거든. 이른바 뭐 가중처분. 그러니까 소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가지고 2001년 4월 1일이 되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는 다시 업무정지를 받더라도 연 2회가 아니지. 그래서 거기에는 2번 있죠. 새로운 제재 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경관이 경과하여, 자 바로 뒷부분,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더 이상 그때는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 소익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었고요.
3번은 여러분 그때 고급정 특강할 때 봤었던 거니까 보세요. 그 보십시오. 그 저기 여전히 지방직에도 그 유효한 그 판례, 오히려 이번에 안 나온 것 중에 인허가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 더 중요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 특강은 보시고 그것도 보십시오. 3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4번. 이거는 여러분 제명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3번 같은 경우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었던 지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 출제자가 기출된 것만 출제를 한 건 아니고 나름 이렇게 내려고 그랬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인정되죠? 그렇죠. 제명당하고 나서 임기가 만료되면 더 이상 의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동안의 급여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있으니까 여전히 소익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자, 14번입니다. 기억 여러분, 하명과 강제집행 간에는 하자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강제집행 상호 간에는 하자가 승계되지만, 그러니까 하명, 자 하명은 여러분 건물 철거 명령이면 건물을 철거하래요. 그 다음에는 계고부터는 우리가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철거해, 우리가 철거하겠다. 이건 별개라는 거죠. 세금 내, 우리가 징수하겠다. 별개라는 거지. 그래서 하명과 강제집행 간에는 하자가 승계가 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호 간에는 하자 승계됩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줬었어요. 하자 승계를 물으면 어렵게 낼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자 승계 부분에서는 제일 쉽게 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게 이 직접적으로 역시 이거 니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았었지만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자, 내가 우리 왜 600달러 이상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오면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30%의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 더 부과되는데 자 오면서 보통 뭐라는가 하면요. 자 내가 왔습니다. 왔는데 내가 이제 한 1000달러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느냐. 너 왜 신고 안 했냐. 나 그런 법 있는지 몰랐다. 그러더라도 세금 부과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던 게 법을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여러분 이번에 뭐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길게 나왔습니다만은 자 일단 가산세 부과할 때는 고의과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그랬죠.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는 어떤 경우? 고의과실이 필요한 제재는 형벌과 질서벌, 과태료 부과할 때 그 두 가지만 고의과실 필요하고 영업정지할 때 고의과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당연히 불필요해요. 과징금 부과할 때 불필요해요. 세금 부과할 때도 고의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고의과실이 불필요할 때 들어가는 말이 뭐라고요?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을 때 들어가는 말이 단 그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예를 든 게 그거였습니다. 자, A라는 버스 회사가 있는데 이 버스 회사가 배차 간격을 엉망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부과하니까 버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버스 회사와 버스 기사들 간에 임금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회사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이제 배차 간격을 엉망으로 한 겁니다. 근데 회사는 계속해서 조회마다 그리고는 무전으로서 배차 간격을 준수하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판례 기억해 두시라 그랬지. 자, 일단 이런 과징금과 같은 행정 제재는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행위는 기사가 했지만 법령상 책임자인 회사한테 부과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회사가 이겼거든요. 그때는 뭐라고요?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다만 뭐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회사 측에게 충분한 정당한 사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산세 부과할 때도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야. 가산세 부과할 때도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 법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었던 겁니다. 법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법령의 부지가 있다면요. 이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하면 법을 모르면 모를수록 훨씬 더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법 공부할 필요도 없게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몰랐다 그러면 다 되는 게 안 된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뭐 좀 길었었던 지문이 니은인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 600달러 법 몰랐는데요. 안 통한다 그랬던 그 설명을 드렸었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디귿 보십시오. 보여줘야 되겠지 당연히 여러분. 근데 디귿은 뭐 처음 봤다고 칩시다.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리얼에 보시면요. 가산금 여러분 가산금 기억나시지?
가산금하고 뭐랑 같이 기억하시라 그랬습니까? 가산금하고 같은 논리로 뭐라고? 그렇죠. 당연퇴직의 통보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가산금은 자,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언제까지 갚아라 그랬는데 10년이 지나서 갚아요. 그럼 여러분 원금만 주면 됩니까? 이거 저기 마이크로닷 같은 그 빌린 돈이 그거를 지금 그 원금만 변제하면 되냐고. 당연히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붙을 거니까 그때 20년 전에 여러분 20년 전에 1,000만 원하고 지금 1,000만 원하고 금액 자체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가 법정 이자가 당연히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청이 고지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붙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게 뭐라고요? 법에서 내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면 그날로 끝나요. 당연퇴직. 법률에서 끝났습니다. 나중에 알려주는 거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거기에 나오는 리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기억과 리얼이 뭐 워낙 평이했었으니까 답 찾기는 쉬웠을 겁니다. 어쨌든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었고요. 리얼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리얼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건데 뭐 우리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법령의 부지 신고 안 하고 들어온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번 나왔었던 주제니까 거기 보면 보세요. 관련 기출 문제 6번. 그지? 자, 15번입니다. 그 15번에 여러분 4번 보기 그 4번 보시면요. 이거 저기 왜 그때 국가직 구급 3월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이 문제 냈었었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이거 정답률이 되게 높아가지고 안 그래도 여러분들 보고 어떻게 이걸 압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이거 이렇게 꼼꼼하게 조문을 보셨나고 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국선 대리인 새로 신설된 조문이 되는 거죠. 국선 대리인 같은 경우 4번이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틀린다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틀리지는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 틀리지는 않는데 지금 보세요. 이런 거는 그렇게 됐고 1번 대통령의 처분 행정심판 대상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 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2번은 여러분 의무행 심판의 대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부처분과 부작위. 의무행 심판의 대상은 거부처분과 부작위니까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의무행 제기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이게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그래서 조금 이제 내지 않았었던 거를 냈었던 문제인데 이게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 송달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심판도 어쨌든 간에 준사법적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 규정을 준용을 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을 준용한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 별 나머지 보기로서 소거를 해내셨어야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은요. 그게 왜 보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아닙니까? 근데 민사소송법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규정해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면 다른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있었죠. 근데 민사소송법에는요. 그냥 이 상대방 주소 모르면 그냥 만나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송달할 수 있고 굉장한 특색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나올 주제는 아니지만 그냥 취지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준사법적 행위니까 법원에 관련된 그 규정을 준용을 한다. 그런 취지로서 이해를 하셨으면 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번, 3번 최신 판례 특강 들으십시오.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번, 3번은 이제 1번은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래서 거부의 처분성을 넓게 인정을 했었던 굉장히 특이한 판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 다른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했었던 게 처분 개념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구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라고 봤었던 그 문제입니다. 2번은 여러분, 2번은 워낙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17년에 나온 판례 중에 제일 중요한 판례로서 작년 최신 판례 특강 때 다루었었던 거죠. 이것도 물론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인터넷 주민번호 유출, 해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주민번호의 변경 신청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판례였었고요. 4번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지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4번이 왜 중요한지? 4번은 이거 제가 이론 시간에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판례를 변경했었어요.
헌법재판소가 종전까지는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처분으로 보지 않다가 2015년에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데 오히려 이거는 바뀐 판례가 정당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당연히 국민은 여러분 뭔가 인권 침해를 당하면 인권위원회한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신청권이 있잖아요. 인권위원회한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신청권이 있잖아요. 그럼 신청에 대한 거부는 당연히 처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주제였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수로 물었었으면 조금 더 많이 틀렸을 건데 그나마 이제 조합 형태로 내가지고 기억은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기억. 헌법재판소. 우리 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안 되는 것이 이른바 심급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억울하면 2심에서 바로잡아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단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니은은 여러분 예전에 국가직 7급에서 장난칠 때는 이거를 뭐로 바꿨느냐 보세요. 자, 관련 기출 문제 6번입니다. 오히려 이게 어려웠다 그랬지. 6번. 6번은 O라고 X라고. X예요. 일반적인 입법 의무.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헌법상의 의무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 보면요. 국가는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거든. 이거 일반적인 입법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라고 봤었던 그 내용들인데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부작위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뭐 내지는 않겠지만 이게 입법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입법 재량이 있거든요. 입법 재량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입법 의무 있을 때는 그때는 입법을 해야 될 그런 그냥 일반적인 의무에 불과한 것이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경찰 같은 경우에도 그죠? 우리가 경찰관 같은 경우 이번에도 뭐 조현병 때문에 어디 불난 그런 사고가 있는 모양이던데 만약 그게 지속적인 신고가 있었으면은 경찰권은 원래 재량이 있지만 지속적인 신고가 있었고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는 당연히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경찰관은 어떤 행동을 할지 원칙적으로 재량이 있다. 이거는 7급 시험에서 제가 그 경찰 행정법하면서 재량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던데 어쨌든 니은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D급 보시면요. 굉장히 특이한 판례입니다. 그랬지. 이거는 이중배상금지 아니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래 이중배상금지는 뭡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중배상금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 따르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연금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이중배상금지 왜 안 걸렸을까? 왜 안 걸렸다 그랬습니까? 변론주의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중배상금지 항변을 국가가 안 하는 바람에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였어요. 이중배상금.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 손해배상 받았는데 왜 또 연금 또 청구할까? 지금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중배상 금지 자체가 법적으로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손해배상 금액하고 연금액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연금 액수 중에 손해배상 금액보다 연금 액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금 액수가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어요. 현실화되어 있어가지고 연금 액수가 거의 손해배상액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워낙 법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왜 배상받고 또 이 연금을 왜 받을까? 이게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른바 내 잘못이 있지. 그러면 뭐가 적용됩니까? 과실상계가 적용이 돼요. 과실상계가 적용이 돼요. 이 경우에도 이 케이스도 그래서 과실상계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갔는데 보통 군대에서 다치면 여러분 대부분 다 본인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거기에서는 우길 거거든. 그럼 그게 인정이 되면 그럼 이제 30% 40%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은 금액에 대한 연금 청구를 받아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리얼은 여러분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 그러니까 뭐를 한다? 구상권 취득한다는 워낙 많이 나왔었던 지문들입니다.
18번 문제. 사례 문제였는데요. 이건 사례 문제인데 뭐 답이 여러분 너무 뻔한 문제여가지고 그지? 기속력에 위반하는 행위는 뭐라? 우리 법원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뭐라고요? 무효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속력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그게 3번이 되는 그런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기속력에 저촉되면 무효지. 무효니까 처분하는 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간접 강제 신청할 수 있다. 2번, 3번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그 내용이 되고요. 여러분 1번은요. 자, 바로 밑에 사례 1번을 보십시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 보호법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지? 그지? 그러니까 보세요. 1번 A시장은 갑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처분을 받고 나서 징계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하는 것은 이거는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유가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번 문제도 보십시오. 관련 기출 문제 3번. X지. 3번 X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문제 다시 보십시오. 18번에 1번.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사유.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있죠. 이거 우리 물론 뭐 3월에도 다뤘습니다만은 1월에 문제풀이했었던 그 문제였었어요. 그 문제. 1월에 문제풀이했었던 게 사례 문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물론 거의 뭐 정답률이 대부분 엉망이었지만 하여간 그 사례 문제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광물 채굴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뭐라 그랬느냐? 이 불석이라는 광물 채굴 허가를 신청했더니 이 광물을 채굴을 허가를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한 거야. 그래서 행정청이 갑에게 거부 처분했거든요. 거부 처분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사실관계를 좀 어렵게 냈었던 문제였죠. 거부 처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이 여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야.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 사례 문제 중에서 제가 냈었던 문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서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하네.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게 얘가 광물 채굴 허가를 신청한 그 지역에 이미 을이라는 사람이 광물 채굴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문제 기억나십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광물 채굴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공익을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이미 광물 채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가 변경이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처분 사유에 추가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유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법원이 봤더니 이거 불석 채굴한다 그래가지고 굳이 공익을 해야지를 않아. 취소 판결 확정을 한 거예요. 취소 판결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요. 행정청이 갑에게 또 거부한 거야. 또 거부한 겁니다. 그때 하면서 뭐를 드느냐? 아까 안 먹혔던 거 있지. 기존에 사람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기속력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라고 했었던 그 사례 문제가 지금 그 사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하셨으면 굳이 뭐 1번 보시면요. 거부 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 중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즉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1, 2월 문제풀이 들으셨던 분들은 그 문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몇 번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불석 채굴러 가면서 했다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했었고 그래서 시도 안 먹혔고 했었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여러분 간접 강제를 하게 되면 법원이 이렇게 한다 그랬지. 너 4월 30일까지 처분해. 안 하면 매달 5천만 원. 안 한 거예요. 4월 안 하고 5월 안 하고 6월 안 하고 7월에 비로소 했습니다. 석 달치 밀렸잖아.
1억 5천만 원을 추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지. 왜? 간접 강제에서 정한 금액은 손해배상이 아니고 뭐 심리적인 압박수단에 불과하다. 심리적인 압박수단.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죠. 4번 문제 그 얘기지. 19번 문제 안 하겠습니다. 최신 판례 특강 들으십시오. 19번 문제. 이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게 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철회를 법률에 근거 없더라도 처분청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원래 철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의 효력을 소급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서 바로 그냥 풀었었던 거라고 쉽게 아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이 되는 그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요. 자, 여러분 소송 요건은 1심에서만 존재하면 됩니까? 상고심에도 존속해야 됩니까? 상고심에도 존속해야 되고 소송 요건이 결의되면 무슨 판결한다? 각하 판결한다. 1번 지문 특별한 거 없고. 여러분 2번 지문 또 우리 뭐 1월 3월 문제풀이에 다 봤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1, 2, 3월에 문제풀이 낼 때 제가 좀 문제 어렵긴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서먹해하고 막 그냥 노래 보고 막 그랬지만 점수 생각만큼 안 나와서 그래서 그랬지만 어쨌든 어려웠던 지문들을 우리 뭐 다 문제풀이 때 다 뭐 봤었던 지문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1월하고 3월에도 계속 봤었던 지문인데 원래 여러분 행정심판 청구는요 언제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들어가면 원래 어떻게 된다고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왜 이렇다고? 이게 특히 있는 게 지금 있는 게 행정청이 그 앞에 보면 수식어가 쭉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행정청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까지나 행정청이 잘못 알려서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거는 원래대로라면 충분히 소송 제기 기간인 90일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아까 본 거 있잖아. 수업 시간에 든 얘도 그거지. 2월 1일에 대통령이 갑한테 처분했는데 행정청에서 이거 심판 청구할 수 있어라고 잘못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일에 심판 청구했다가 당연히 5월 한 20일쯤에 각하되겠지. 이런 경우라면 이날부터 90일 안에만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청이 갑에게 어떤 처분했는데 얘가 멍하니 있다가 9월 1일이 된 거예요. 9월 1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 청구해서 각하되겠지. 이런 경우에는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그때는 심판 기간을 준수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주제인데 어쨌든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기출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요. 3번 문제 보시면 자, 이게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계속 중에 행정청이 처분을 한 거예요. 거부 처분했습니다.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이기면 행정청은 뭐만 하면 됩니까? 자귀, 즉 처분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처분이 있었다면 소송에서 이긴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소액이 없지. 그러니까 각하되겠지.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지문은 여러분 왜 우리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은 언제 소송 대상이 됩니까? 재결에 고유한 하자. 재결 취소 소송은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결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고유한 하자가 없어요. 그럼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된다 그랬지. 각하해야 된다는 견해, 기각해야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지만 소송 경제를 생각하라 그랬지.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미 본안 심리를 다 마친 뒤에요. 그러니까 각하하지 말고 기각하라.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 그랬죠. 그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문제들이 지금 관련 기출 문제를 제가 첨부한 게 딴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근데 기출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출 문제지만 왜 생소한 판례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소한 판례들이 나왔지만 그 판례들은 우리가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 생소한 판례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뭐 어떤
뭐 행정법 여러 학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회가. 근데 한 학회에서 뭐 예를 들면 1년치 판례를 정리를 해요. 근데 그 판례를 정리를 하면 그 판례를 정리해서 이렇게 학회에서 판례를 보내는 게 보통 한 120, 30개를 보냅니다. 한 학회에서. 근데 한 학회에서 그렇게 보내면 여러 학회들이 수십 개 학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복되는 게 있고 중복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학회에서 보낸 그 판례 정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이 행정법원 판사로 있다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다른 법원으로 옮긴 그 후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이 행정법원 판사가 이번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 그래서 쭉 이렇게 그걸 하는 거야. 정리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알아둬야 될 게 있다는 거지. 그 우리 본 게 기껏 해봐요. 여러분 20페이지 좀 넘었는데 그게 다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저기 모르는 거 나오면 뭐 전국 수험생 누구 다 모르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어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렇게 안 나오니까 보는 대로 보시되 자 보세요. 지금 일단 점수가 뭐 실수해서 뭐 한두 개 틀리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근데 실수해서 12개 틀렸는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니까 그건 본인이 뭔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 근데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남은 기간 당장 그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남은 기간 6월에 지금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일단 제일 눈에 익은 교재를 그러니까 점수가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나온다 싶으신 분들은 제일 눈에 익은 교재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서가 제일 눈에 익든 아니면 이제 또는 이제 뭐 기출 문제집이 제일 눈에 익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책을 보다가 좀 보면 타성에 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상담했었던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점수가 행정법을 굉장히 기본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점수가 안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70점대를 7자 뭐 6자 이렇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봤는데도 점수가 안 오르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그거는 뭔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은 기본서 말고 차라리 다른 거를 타성에 젖어 있으니까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여기 잘 쳤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있으면 지금은 사실 행정법만 할 거 아니잖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국사도 해야 되고 다른 선택 과목도 해야 되니까 제일 눈에 익은 것대로 보시되 기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본 것들이 기출들이 얼마나 많이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점수들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실수를 하신 분들 외에는 이 정도 문제 같은 경우이라면 충분히 여러분 당연히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국가직 경향이랑 지방직 경향이랑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난도는 아마 이 수준에서 근데 이게 절대로 결코 쉬웠던 건 아니에요. 쉬웠던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뭘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또 이렇게 뭐 회신 판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눈에 익어서 그렇지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아니었더랬었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고 난도 자체가 아주 쉬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근데 공부를 뭐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 같으면 그리고 뭐 시험 임박해가지고 제가 최신 판례를 일찍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제 변명이 아니라 그게 어차피 공부 안 될 때잖아요. 그때 안 될 때니까 그때 그거라도 보라 그러니까 꼭 그때 안 보고 말이지 딴 거 하고 막 그냥 뭐 그때 뭐 이미지 뭐 트레이닝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딴 거 들어가가지고는 시험을 엉망으로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직 때도 한 번은 할 겁니다. 한 번 하는데 지금 문제 경향으로 봐서 최신 판례를 더 느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약간의 지엽적인 그 판례들 몇 가지를 좀 체크하는 형태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국가직 최신 판례 특강 때 했었던 이제 진짜 D-Day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D-Day가 정말 다가오고 있으니까 남은 기간들 동안에 계획 잘 잡으셔서 어쨌든 이번에 좀 실수를 많이 했다 싶으신 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그리고 정말 그런 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국가직 때 늘 앞자리에 앉았던 친구인데요. 국가직 시험에서 얘가 평균을 70 몇 점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꼭 지금처럼 텀이 있었습니다. 4월과 6월이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70 몇 점을 받을 친구가 아닌데 지방직에
문제풀이 때 들어왔길래 앞자리에 앉았길래 그래서 몇 점 받았냐 그러니까 70 몇 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73점인가 하여간 그 정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이렇게 너무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야.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왜 꼭 둘 중에 헷갈려서 찍으면 희한하게 피해가는 거 있잖아. 희한하게 확률의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이 친구가 겪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좀 허탈하게 있길래 그 친구는 성실하게 했었던 걸 아니까 늘 문제풀이 때 앞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했던 걸 아니까 어쨌든 잊어버리고 신경을 그냥 끄고 새로 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지방직에는 90점 중반을 받아서 무난하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무난하게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그 6월 같으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국가직에 최선을 다해보고 시험을 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아쉬운지가 지금 그래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정말 어쨌든 간에 디데이 잡지 말고 국가직에 최선을 다하시라 그랬었던 게 그 부분들을 보완하셔가지고 하면 지금 객관식 시험에서요. 객관식 시험에서 뭐 이 정말 평균 10점, 20점은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1도 아닙니다. 그거는.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도 가능하니까 점수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 정말 일도 아니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하여간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뭐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약간 지역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또 강의되면 아마 6월 초쯤에 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